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의 하루도 하나님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쾌적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여름이 무색할 만큼 열대야가 없는 오늘의 좋은 바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박상민, 저 신정남, 자녀 박주환 박주호, 친정어머니 오대인 권사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의 하루 일정들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라오에게 간 모세.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에서 5장. 모세는 오랫동안 이드로의 집에 함께 살았답니다. 무려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동안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돌보았답니다. 모세가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박주호 양떼를 이끌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였어요. 모세는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지요. 박주호 양들이 먹을 맛있는 풀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던 모세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쪽 주아니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보였거든요. 불꽃이 사방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쪽으로 한 발, 두 발 다가갔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작은 주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나무가지나 잎사귀가 불에 타 까맣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말고 멈추어라. 그리고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여기 있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두 손으로 자기 눈부터 가렸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힘든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것을 네가 보았다. 그들이 파라오의 노예가 된 것을 보았다. 또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겠다. 옛날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너는 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먼저 너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전하여라. 그 다음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거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는 채찍으로 때리지 말라고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라고 전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사는 이집트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시키려고 자기를 뽑으셨다고 하시잖아요. 모세는 그것이 싫었어요. 모세는 그 일을 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겁이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다 해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그 말을 우리가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죠. 양을 돌볼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해 땅바닥에서 꿈틀대는 것이었죠. 모세는 뱀을 보자 무서워졌어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도망갈 거 없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너의 말을 믿지 않거든
너희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그러면 지팡이가 다시 뱀으로 변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적을 본다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 모세가 다시 말했어요.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거든 다른 사람을 뽑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간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냐.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너는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일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세가 길을 떠나 얼마쯤 갔을 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누굴까요? 그래요.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네요.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매우 기뻐 서로 얼싸안았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이야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형 아론이 그 일을 도와야 한다는 말도 했죠. 아론은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돕겠다고 했어요. 긴 여행 끝에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 이르렀어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파라오가 여러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는 그 말이 정말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지? 하고 되묻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들고 있던 자기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졌어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모세는 뱀의 고기를 덥석 잡았어요.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답니다. 파라오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에요. 이집트 땅을 떠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 땅을 향해 가자. 모세와 아론은 왕이 사는 궁전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파라오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봐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두 사람이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을 내가 뭐 알긴 하냐? 파라오가 아주 건방지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믿는 신 따위의 말을 내가 들을 줄 아느냐? 더 고된 일을 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고된 일을 시켜라. 다른 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을 할 틈이 생길 수 없도록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정말 나쁜 왕이네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떠날 거라는 말에 아주 기뻐했으면서 하지만 파라오의 말 한마디에 그 꿈은 금방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죠. 게다가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와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모두 다 이렇게 말을 했죠. 다 당신 책임이야. 파라오가 우리에게 시킨 일들을 봐. 일만 더 힘들어졌잖아. 모세도 정말 슬퍼졌답니다. 모든 일이 생각되는 것, 잘못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모세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파라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여기까지. 아멘.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사실과 뭐 이 두 마디는 하지 말자. 사실 그리고 뭐 이 두 마디는 습관이 되어 입에 배버리면 고치기 몹시 힘들단다. 사실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평소 그가 하는 말에 거짓이 많이 있음을 그 사람 스스로가 실토하는 거란다. 뭐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을 하찮게 표현함으로써 말하는 사람 스스로 자만이라는 늪에 빠지게 만들어. 그리고 이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등의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전하지. 자신은 어렵게 고민하는 문제를 상대방이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야. 너가 하는 말이 사실이고 너가 생각할 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뭐와 같은 거짓과 자만을 내포하는 단어는 절대 쓰지 말거라. 사실은 그게 뭐? 이 두 마디는 하지 마라. 서러움은 무서운 것이다. 돈 없는 서러움, 무시당하는 서러움, 차별받는 서러움, 이 모든 서러움은 무서운 거야. 서러움은 우울함을 거쳐 분노로 변하지. 서러움은 너를 피폐하게 만들고 너의 생각을 왜곡하고 너에게서 제대로 된 삶을 빼앗아 갈 거야. 그러니 서러움을 느낄 수 없도록 노력하거라. 돈을 벌고 능력을 키우거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상과 눈빛을 가지기 위해 힘쓰거라. 아빠는 말한다. 서러움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것이란다. 차이 없는 평등을 외치는 자들을 경계해라. 평등은 세상에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평등은 고귀한 정신을 향한 인간의 의지 문제지. 그렇기에 평등을 얻기 위해서는 잴 수 없는 피와 땀이 요구된단다. 평등이라는 고귀한 가치는 차별의 극복을 통해서 가능하지. 사람은 모두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에 차이가 있어. 이 차이라는 것은 그저 드러나는 것일 뿐 극복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별이라는 거야.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평등이란다. 차이를 없애는 것은 평등이 아니지. 아빠는 말한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을 외치는 자들을 경계해라. 무지는 죄가 될 수도 있다. 무지는 죄가 아니야. 어떤 사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 어떠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으로 누군가를 폄훼할 수 없어. 그만큼 인간의 취향과 모양은 다양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인간의 모습은 존중받아야 하지. 하지만 무지는 죄가 될 수도 있어. 무지하면서 알고 있는 척하며 다른 사람을 호도하는 것은 죄야. 무지하면서 알고 있는 자들을 폄하하는 죄지. 무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죄야. 무지해서 자식 또한 무지하게 키우는 것은 죄란다. 아빠는 말한다. 무지는 죄가 될 수도 있단다. 그러니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라. 여기서 무지는 없을 무자에 지혜 지자. 지혜가 없는 것을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란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의 삶을 살아라.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단다. 종이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책이 나왔고 많은 사람의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가 생겨났지. 디지털의 힘으로 우리는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욱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세상이 왔음에도 우리는 점점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지고 단편적이며 감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어. 디지털을 통해 접하는 많은 정보 중 정작 나에게 유용한 정보와 진정한 절친이 될 사람을 걸러줄 채가 발견되지 않은 까닭이지. 그러니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앞에 두거라. 아날로그의 삶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디지털의 힘을 빌리거라. 처음부터 디지털에 매몰된 삶은 인간을 괴물로 만들 뿐이란다.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책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보며 게임을 하거나 릴스, 쇼츠 등을 더 많이 보게 되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란다. 아빠는 말한다. 디지털보다 기계적인 영상을 보기보다 아날로그적인 책이나 종이 자료를 보는 삶을 택해라. 서로 차이를 존중해라.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라. 또한 그 차이를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거라.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차별이 되고 차별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단다. 아빠는 말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라. 위풍당당 고사성어 자신만만 톰 소요의 모음 속 의기양양 뜻 의자 기운 기자 날릴 양자 날릴 양자 의기양양
자랑스러워 뽐내는 모양. 친구를 골탕 먹인 톰소요. 온 세상에 생기가 넘치는 한여름의 토요일 아침,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즐거움이 깃드는 화창한 휴일에 홀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년이 한 명 있었어. 에휴. 그 소년은 바로 마을에서 소문난 장난꾸러기인 톰 소요였죠. 아, 사는 건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톰은 울타리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톰은 폴리 이모의 명령으로 울타리에 페인트칠을 해야 했거든요. 그게 다 덥다고 학교 가는 걸 빼먹고 강가에서 수영을 한 톰의 잘못이긴 하지만요. 톰은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며 흰색 페인트통에 손을 담갔어요. 에휴. 그리고 대충 울타리에 흰색 칠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톰의 눈에는 칠하지 않은 벽이 거대한 대륙처럼 다가왔어요. 끝나지 않는 페인트 칠보다 톰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다른 친구들을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죠. 그 녀석들 내가 놀지도 못하고 일하는 걸 보면 분명 나를 놀려대겠지? 그 순간 톰의 머릿속에서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톰은 다시 소를 들고 평온한 얼굴로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 후 톰의 친구인 벤 로저스가 나타났어요. 벤은 사과를 맛있게 베어 먹으며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러다 페인트 칠하는 톰을 보았어요. 벤은 좋은 놀림감을 만났다는 듯이 웃으며 톰에게 말을 걸었죠. 어이 톰, 너 토요일에 일하는 거야? 힘들겠는데. 하지만 톰은 벤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진지한 얼굴로 페인트 칠을 계속했어요. 그러자 벤은 톰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어이 톰, 내 말 안 들려? 그제야 톰은 고개를 돌려 벤을 아는 체 했어요. 벤이구나. 미안. 페인트 칠하느라 너무 집중했나 봐. 그래? 그럼 헤엄치러 가는데 넌 같이 못 가겠구나. 페인트 칠해야 되니까. 짐은 톰의 말을 장난으로 여기고 다시 놀려댔어요. 하지만 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당연하지. 난 이 일에 마음에 들어. 수영이야 여름이면 늘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말이야 울타리를 페인트 칠로 칠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 말을 하자 짐은 갑자기 페인트를 칠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들었어요. 있잖아 톰. 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미안 폴리 이모가 일은 꼭 나보고만 하라고 했거든. 조심해서 하면 되잖아. 이 사과 너 줄게. 자 어서 받고 그 솔 좀 줘. 응? 벤은 톰에게 먹다만 사과를 주고는 솔을 빼앗아 페인트질하기 시작했죠. 벤을 멋지게 속여 넘긴 톰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과를 먹으며 그늘로 향했어요. 고전 속 지혜 배우기. 페인트 칠을 재미있는 일처럼 꾸며서 친구에게 떠넘기고 의기양양하게 자랑스러워 뽐내는 모양으로 빠져나가는 톰 소유에게가 정말 대단하죠. 역시 머리를 써야 장난도 잘 칠 수 있나 봐요. 고전 깊이 읽기 최고의 친구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 여러분은 혹시 스핀오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스핀오프란 TV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원래 작품에서 다룬 소재를 바탕으로 다른 이야기가 갈려 나와 생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슈렉에서 인기를 끈 캐릭터인 장화 신은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따로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런 걸 스핀오프 작품이라고 해요. 속편과 스핀오프를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속편은 본편과 같은 주인공이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스핀오프는 본편에서 독자나 관객들이 흥미있어하는 부분만 떼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핀오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고요? 바로 톰 소요의 모험도 스핀오프 작품이기 때문이죠. 톰 소요의 모험에서 장난꾸러기 톰 소요와 함께 마을을 누비며 온갖 장난을 치던 친구 허클베리 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작가 마크 트웨이는 1876년 톰 소요의 모험을 쓴 지 8년이 지난 1884년에 허클베리 핀을 주인공으로 한 일종의 스핀오프 작품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썼어요. 물론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도 톰 소요가 친구로 잠깐 등장해요. 마치 서양의 오성과 한음 같은 단짝 친구인 톰 소요와 허클베리 핀이 8년 만에야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속담이 100개라도 깨어야 보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여기서 범은 호랑이를 얘기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생전에 훌륭한 일을 해서 후세의 이름을 떨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인물 윤봉길의 의로운 외침.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로 삼아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억지로 물러나게 했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많은 서러움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많은 독립투사들이 싸웠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인 애국단이 그랬어요. 1931년 젊은 청년 윤봉길이 김구 선생을 찾아왔어요. 저는 윤봉길이라고 합니다.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좋소. 독립을 위해 싸울 인재는 언제든지 환영이요. 4월 29일 일본 천황의 생일을 맞아 중국의 홍커우 공원에서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었죠. 윤봉길은 이 행사에 참가한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폭탄을 던지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윤봉길과 김구 선생은 함께 아침을 먹고 홍거우 공원으로 향했어요. 선생님의 시계가 많이 낡았습니다. 제 것과 바꾸시지요. 윤봉길이 김구 선생님의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제 것이 선생님 것보다 더 가격이 나갑니다. 전 오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예정이니 제 것과 바꾸시지요. 김구 선생이 윤봉길의 시계를 받아들자 목이 메었어요. 선생님, 저승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윤봉길은 웃으며 김구 선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기념식이 거행되자 윤봉길은 삼엄한 경계를 헤치고 궁영군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폭탄을 꺼내서 일본 정치인들을 향해 던지며 외쳤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다도하자! 이 사건으로 행사에 참여했던 일본의 정치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하지만 독립을 꿈꾸던 우리나라 사람들과 독립투사에게 큰 힘이 되었지요. 사람은 죽이면 이를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윤봉길은 윤봉길 의사로 불리며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래 기억이 되고 있어요. 호랑이가 죽으면 사람들은 가죽을 벗겨 쓰곤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자식이나 재산을 남길 수 있어도 그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돌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아주 훌륭한 일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우리가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고정 기피 읽기, 민족의 슬픈 역사,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일본은 강제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앗아갔죠. 식민지라 함은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 중국과 러시아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노렸어요. 자연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쟁 기지가 되었고요. 어린 학생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나라의 온갖 자원들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어요.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없애려고 했답니다. 일본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되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린 여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김저진 장군은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벌였어요.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기도 했고요. 윤봉길 의사 역시 일본 정치인들을 향해 물통 모양의 폭탄을 던졌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든 김구 선생님도 있어요. 이후 연합군에 일본이 패망하여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에도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저지른 반행을 사과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백제 건국과 발전, 절개를 지킨 도미의 아내. 이것은 비극적으로 죽은 백제 21대 임금 계로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도미 아닌가. 지금 어딜 가는 겐가? 옆마을에 어제 홍수가 나서 일손이 부족하다기에 도와주려고요. 호호 그래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어서 다녀오게. 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참 의리 있는 젊은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저번에 청몽룡의 커다란 목책을 만들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주변 사람 도왔다고 하더군. 정말 보기 드문 젊은이야. 아, 저 친구의 부인도 만만치 않지. 그렇지. 아름답기로는 천하에 둘도 없는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자이니 정말이지
둘은 천생연분이 아니겠는가. 그러게나 말일세. 허허허허. 그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전하. 그러니 도미와 그 아내를 불러 상을 내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소문이 정말인가?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그 도미란 자를 불러오거라. 예, 전하. 전하, 여기 왔사옵니다. 엄마야, 휘청. 무슨 부른 지 1초 만에? 저자는 도미가 아니옵니다, 전하. 엥? 그렇다면 내 놈은 누구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오고 난리냐? 저는 예전에 쌍연성 수리를 담당했던 지휘관입니다. 듣자하니 이번에 마마께서 도림대사의 제안에 따라 궁궐을 새로 지으신 다기에 급히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역자를 들들 볶아서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할 공사 현장 감독이 필요했다. 너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하겠구나. 내게 감독을 맡길 테니 마음껏 채찍질하여 궁궐을 완성하거라. 감사합니다, 전하. 전하, 저자는 사람을 다루는 게 악독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클 것입니다. 궁궐만 멋지면 돼. 전하, 도미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엔 진짜냐? 전하, 무난 인사드립니다. 도미가 전하의 명을 받고 여기 대령했나이다. 꾸벅. 한눈에 보기에는 예의가 있고 괜찮은 녀석이군. 듣자하니 내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라옵니다, 전하. 대개 여자들이란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 결국은 말뿐이었다. 몰래 돈과 권력으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는 게 여자 아니냐. 그러니 내 녀석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이란 헤아르기 어려우나 제 아내는 결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소서. 좋다. 크크크. 그렇게 자신 있다면 시험해 보지. 얘들아, 이 녀석을 당장 가둬라. 예? 저를요? 그래, 당장 가둬라. 왕은 도미를 가둬서 붙잡아 놓고 신하를 왕으로 변장시켜 도미의 집으로 보냈어요. 여봐라, 왕의 행차시다. 어서 문을 열어라. 전하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십니까? 정말 예쁘구나.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내가 오래전부터 내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다. 그래서 아까 낮에 내 남편 도미와 내기를 해서 내가 이겼노라. 축하드립니다, 전하. 그런데 내기에 뭘 거셨습니까? 바로 널 걸었다. 내가 이겼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 되었느니라. 국왕께서는 농담을 안 하시는 줄로 아옵니다. 그러니 사실이겠지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난 국왕이 아니지롱. 대왕께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면 소첩이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도미안에도 왕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여자로구나. 스깅 철컥. 도미안에는 왕으로 변장한 신하를 먼저 방으로 모셨다. 전하, 도미의 아내가 왔사옵니다. 그래, 어서 들라 하라. 아무튼 나야 좋지 뭐.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전하? 도미의 아내는 여자 노비를 곱게 단장시켜 자신을 대신하여 방으로 들여보냈으나 들키고 말았다. 내 눈이 동태인 줄 아느냐?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게로왕은 크게 노했다. 뭐라고? 아무리 내가 아니라 나로 변장한 신하라지만 왕을 속이려고 들다니. 요즘 왜 다들 날 무시하는 분위기지? 고구려 장수왕은 내가 옛날에 빼앗은 조그마한 변경 땅을 진상하라고 들들 볶고 말이야. 안 내놓으면 쳐들어간다. 공짜자 공짜. 그러니까 궁궐보다는 변경의 성을 강화하심이. 닥쳐라. 누가 뭐래도 궁궐이 우선이다. 아무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버럭. 지금 당장 도미놈을 장님으로 만들어서 쫓아버리고 요산 도미 아내를 끌고 오도록 해라. 예? 도미의 눈을 빼라굽쇼? 잡아라. 서라. 헉.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순순히 포각을 받아라. 병사들에게 쫓겨 도망간 도미 아내는 강가에 이르러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털썩. 여보, 죄송해요. 제가 왕을 속이지 않고 자결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장님이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라도 강에 뛰어들어서 속죄를 끼. 도미 아내가 목숨을 끊으려 할 때 어디선가 호련히 나룻배가 나타났어요. 도미 아내는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나룻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이런, 놓쳤다. 대체 저 배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 도미 아내를 태운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염없이 떠내려갔어요. 배가 멈췄다. 이 배가 나를 이 섬으로 데려다 준 것은 살아남아서 난군님을 다시 찾으라는 하늘의 뜻일 거야. 도미 아내가 나무 뿌리를 캐 먹으며
목숨을 이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 여보. 아니 이 목소리는 강물에 떠내려온 조각배 한 척에는 놀랍게도 장님이 되어 쫓겨났던 도미가 타고 있었어요. 여보,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그런가 보. 이제 우리 둘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요. 그럽시다. 한편 백제는 장수왕의 삼만대군에게 공격을 받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여기서 풍전등화란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빨리 항복해라, 백제. 불지를 수가 있다. 마마 도망갈 길을 확보했습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오 그래. 에잉 못된 고구려 놈들 기껏 예쁘게 지어놓은 궁궐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다니 아까워라. 이거 혹시 백성들 고생시켜서 받은 천벌이 아닐까 몰라. 끙끙. 벼락은 안 맞았지만 개로왕은 도망가던 중에 붙잡혀 목숨을 잃었어요. 반면 도미 부부를 태운 나루배는 고구려의 산산이라는 땅에 무사히 도착했고 이 부부를 불쌍히 여긴 고구려 사람들이 물과 음식을 주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답니다. 백제 이야기 끝. 백제 이야기 끝이 아니었어요. 백제의 흥망과 부흥운동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배는 하루 종일 해안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어요. 연안의 해류가 항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좌현 쪽으로 펼쳐지는 해안가에서 8km 이상 떨어지지 않았기에 이따금 안개가 거칠 때면 고르지 못한 해안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람도 육지에서 불어와 물살이 거세지 않았어요. 탕카데르호 같은 배한테는 아주 다행스러운 조건이었죠. 이렇게 작은 배들은 배의 속력을 떨어뜨리는 뱃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배를 죽이는 거친 파도에 무척 약하기 때문이죠. 정오 무렵 바람이 조금 약해지며 남동풍으로 바뀌었어요. 선장은 윗돛을 펼쳤어요. 하지만 2시간 뒤에는 바람이 거세져 윗돛을 다시 접어야 했죠. 포구씨와 젊은 여인은 다행히도 배멀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통조림과 선원용 비스킷을 맛있게 먹었어요. 포구씨가 같이 먹자고 권하자 픽스 형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위장도 선박과 마찬가지로 바닥짐을 실어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픽스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저 작자의 돈으로 여행을 하고 역시 저 작자의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는 것이 명예롭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먹었고 정말 조금만 먹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먹었죠. 식사가 끝나자 픽스 형사는 포구씨와 단둘이 말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죠. 선생님. 포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자니 입술이 들러붙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선생님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죠. 이 배를 같이 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포구씨만큼 여유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제 몫의 비용은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만 전 꼭 포구씨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어조로 대답을 했죠. 아닙니다. 어차피 다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픽스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막혔죠. 픽스는 갑판에 뱃머리로 갔고 오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도 배는 빠르게 나아갔죠. 존 번스비는 낙관적이었어요. 포구씨에게 상하이에 제때 도착할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포구씨는 그저 그러기를 바란다고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죠. 선원들은 모두 열심이었어요. 포상금 때문에 모두들 열과 성을 다한 것이었죠. 돛을 고정하는 끈들이 모두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모든 돛이 힘차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키를 잡은 사람은 단 한 차례도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로열 요트 클럽 경주 대회에서도 이보다 정확하게 배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았죠. 저녁에 속도계를 확인한 선장은 홍콩을 떠난 뒤로 220마일을 향해 항해했음을 확인했어요. 필리어스 포그는 예정 시각에 전혀 늦지 않고 요코하마에 도착하리라 기대할 수 있었죠. 런던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심각하게 지체될 뻔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렇게 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새벽녘에 탕카데르호는 타이완 섬과 중국 연안 사이에 푸젠 해협으로 들어섰고 북해 기선을 넘어섰어요. 이 해협은 역류로 인한 소용돌이 때문에 항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바다였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변덕스러운 파도 때문에 배가 잘 나가지 못했죠. 갑판에 서 있기 힘들어졌어요. 동이 트면서 다시 바람이 일었어요. 하늘은 강풍이 몰아칠 조짐을 보였죠. 천국에 역시 조만간 대기 상태가 변할 것임을 예고했어요. 움직임이 불규칙해지며 수은주가 변덕스럽게 진동하는 것이었죠. 동남쪽으로 긴 너울이 일며 폭풍의 조짐이 보였어요. 전날 해질 무렵 이미 바다는 인광으로 빛나며 안개가 가득했어요. 선장은 불길한 하늘을 한참 동안 살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승객 쪽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부 다 말씀드려야겠죠? 필리어스 포구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전부 다 말해주시오. 아무래도 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북풍이요 아니면 남쪽이요? 필리어스 포구의 질문은 간단했어요. 남쪽입니다. 보십시오. 태풍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구 씨가 대답했어요. 남쪽에서 오는 태풍이라면 잘 됐소. 우리가 가려는 쪽은 밀어붙여 줄 테니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드릴 말씀이 없군요. 존 번스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여름이었다면 태풍은 어느 유명한 기상학자의 표현대로 전기불꽃이 흐르듯 순식간에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동지가 다가올 무렵에는 태풍이 격렬하게 날뛸 우려가 있었죠. 존 번스비는 미리 채비를 갖추었어요. 돛을 모두 접고 활대들을 갑판으로 내렸어요. 윗돛에 돛대를 잡아맸고 아래 활대들도 거두어 드렸죠. 해치들도 철저히 막았어요. 이제 물 한 방울도 선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막기 위해 뱃머리에 튼튼한 전으로 만든 삼각돛 하나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는 승객들에게 선실로 데려가라고 권했지만 공기도 탁한 비좁은 선실에 갇혀 있는 것이 파도에 시달리는 것보다 나을 것도 없었죠. 포구 씨도 아우다 부인도 픽스마저도 갑판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8시쯤에 비와 돌풍이 섞인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어요. 힘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강풍이 덮칠 때마다 작은 돛대 하나만 펼친 탕카데르호는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려졌어요. 바람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관차보다 4배 이상 빨랐어요. 탕카데르호는 하루 종일 이렇게 끔찍스러운 파도에 휩쓸리며 하지만 다행히도 파도와 같은 속력을 유지하며 북쪽을 향해 내달렸어요. 20번도 넘게 뒤쪽에서 솟아오른 산더미만한 파도가 승객들을 덮칠 뻔했지만 능숙하게 키를 잡은 선장 덕분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승객들은 가끔 엄청난 물보라를 뒤집어섰지만 모두들 초연한 자세로 견뎌냈어요. 아마도 픽스는 불평이 많았겠지만 아우다 부인은 대담했죠. 그녀는 길동무인 필리어스 포그의 차분함에 경탄하며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이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곁에 앉아 태풍을 맞았어요. 포그 씨는 진정 이 태풍마저도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탕카데르호는 계속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녁 무렵에 우려했던 대로 바람의 방향이 비스듬히 돌면서 서북풍이 되었어요. 이제 옆구리에 파도를 맞게 된 범선은 끔찍하게 흔들렸죠. 바다는 맹렬히 배의 각 부분이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겁에 질리고도 남을 만큼 거친 파도로 배를 때렸어요. 밤이 되자 태풍은 더욱 거세졌어요. 사방이 어두웠고 또 어둠과 함께 바람도 강해졌어요. 존 번스비는 심하게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어 선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어요. 존 번스비가 선원들과 상의하고 나서 포구 씨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 어딘가 연안의 항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어스 포구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선장이 말했죠. 그러시군요. 어느 항구로 갈까요? 포구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아는 항구는 하나뿐이요. 어디? 상하이. 한동안 선장은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고집과 진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선장이 큰 소리로 말했죠. 물론이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하이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탕카데르호는 흔들림 없이 북쪽으로 항해를 계속했어요. 정말로 끔찍한 밤이었어요. 그 작은 범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2번 큰 파도를 뒤집어 썼고 만일 밧줄이 끊어졌다면 갑판 위에 모든 것이 날아갔을 거예요. 아우다 부인은 기진맥진했지만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몇 차례 포그씨가 거센 파도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야 했죠.
다시 날이 밝았어요. 태풍은 더 한층 기승을 부렸어요. 하지만 바람이 다시 남동풍으로 바뀌었죠. 바람직한 변화였고 탄카데르호는 미친 듯이 날뛰는 바다 위를 다시 달려나갔어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파도가 일고 그 파도는 뒤이어 부는 바람이 일으킨 파도와 부딪혔죠. 배가 조금만 더 약했더라면 양쪽에서 밀려오는 파도 사이에서 완전히 으스러졌을 거예요. 이따금 바람에 안개가 흐트러지면서 그 사이로 해안이 보였지만 배는 단 한 척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바다에 나와 있는 배는 탄카데르호 하나뿐이었어요. 정오가 되자 태풍이 가라앉을 조짐이 몇 가지 나타났고 그 조짐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더욱 뚜렷해졌어요. 태풍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기세가 격렬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녹초가 된 승객들은 조금 챙겨 먹고 나서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밤에는 비교적 평온했죠. 선장은 다시 돛을 낮게 올렸어요. 배는 빠르게 나아갔어요. 다음 날인 11일 동틀 무렵에 해안선을 확인한 존 버스비는 상하이까지 100마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100마일. 그 거리를 오늘 안으로 달려야 했죠. 요코하마행 배에 늦지 않게 타려면 저녁까지 상하이에 도착해야 했죠. 태풍 때문에 몇 시간 손해를 보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상하이 항구에서 30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바람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다행히 파도도 함께 가라앉았어요. 배는 돛을 전부 올렸어요. 윗돛, 삼각돛, 뒷돛을 모두 올려 바람을 가득 안았어요. 뱃머리 밑에서 바다 거품이 일었어요. 정오의 탄카데르호는 상하이에서 45마일 지점까지 왔어요. 요코하마행 배가 떠나기까지는 아직 6시간 남아 있었어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시간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아마도 포그씨를 제외하고 모두가 조바심으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이 작은 범선이 최소한 평균 시속 9마일을 유지해야 했는데 바람이 계속 약해졌어요. 이따금 불규칙적으로 미풍이 불어왔고 육지 쪽에서 변덕스러운 강풍이 불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면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어요. 하지만 작은 배는 워낙 가벼웠고 또 미친 듯이 날뛰는 바람을 오리고운 천으로 만든 돛이 워낙 잘 받아냈어요. 거기다 조류의 도움까지 더해지면서 6시가 되었을 때는 상하이가 10마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상하이는 강 하구에서 위쪽으로 12마일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녁 7시 상하이까지는 아직 3마일이 남아 있었어요. 존 번스비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포상금으로 받기로 한 200파운드가 날아갈 판이었죠. 그는 포그씨를 쳐다봤어요. 포그씨는 태어냈어요. 자기 전 재산이 걸려있는데도 말이죠. 바로 그 순간 길고 검은 방추형 선박이 연기를 휘날리며 수평선에 나타났어요. 전 시간에 떠나는 미국 기선이었죠. 존 번스비가 절망적으로 키를 밀치며 외쳤어요. 빌어먹을 신호를 보내시오. 기선의 선장이 정말로 탄카데르호로 배를 돌렸어요. 필리어스 포그는 이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작은 청동제 대포가 탄카데르호의 앞 간판에 놓여 있었어요. 안개가 끼었을 때 신호용으로 쓰는 대포였지요. 선원들이 대포에 화약을 채워 넣었고 선장이 불을 붙이려는 순간 포그씨가 말했어요. 방기를 다시오. 여기서 방기는 기뽕에서 한 폭만큼 내려서 단 깃발을 뜻하는 말이에요. 반기를 다시오. 깃발을 돛대 중간까지 내렸어요. 조난 신호였죠. 미국 배가 이 신호를 보고 잠시 항로를 바꾸어 이곳으로 와주길 기대했던 것이죠. 발사! 퓨! 포그씨가 말했어요. 청동제 대포에서 발사된 작은 포탄이 공중으로 퓨 치솟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